CCTV가 달린 엘리베이터도 더는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혼자 엘리베이터를 탄 여성을 노린 범죄가 벌어졌기 때문인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른바 신당동 스토킹 살인 사건부터 부산 돌려차기 사건까지 여성을 노린 범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최근에 이제 수도권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무차별 폭행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짚어주시죠. 네, 지속적으로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서울에서도 있고 경기도 의왕시에서도 있었습니다. 일단 서울 노원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엘리베이터까지 쫓아갔던 사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피해자가 나와서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집 근처에 이제 도어락을 열자 목을 조르고 이제 소리치면 뭐 해치겠다라고 협박했던 사건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서 다행히 이제 가해자가 이제 도망갔던 사건인데 이 사건도 현재 조사는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젊은 남성이 젊은 여성의 뒤를 쫓아서 엘리베이터까지 쫓아가고 들어가는 피해자를 막고 이제 끌고 가려고 했다라는 점에서 성폭력 어떤 의도가 지금 의심되는 사건이고요. 마찬가지로 의왕 사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네. 피해자가 혼자 있으니 피해자를 그 안에서 폭행하고 그리고 특정층에서 내리자 이 피해자를 끌고 가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려다가 주민들의 어떤 비명 소리를 듣고 멈췄던 사건이고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갈비뼈 골절 등의 상당한 피해를 입은 사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은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면 두 사건이 굉장히 많이 닮아 있거든요. 저희가 이 내용은 조금 뒤에 짚어보도록 하고 저희가 속보가 들어와서 이 내용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른바 신당동 스토킹 살인 사건 전주안에 대한 2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방금 들은 속보에 따르면은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는데 앞서 1심에선 40년을 선고했고 2심에서 검찰이 사형을 선고를 했거든요. 근데 방금 들은 속보에 따르면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쌍방 항소했던 사건이고요. 검찰도 양형이 약하다라고 이제 항소를 한 사건인데 네. 항소심에서는 징역 40년보다 더 무거운 무기징역형으로서 우리 사회에서 경리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정 중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실제 이제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교도소 안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복적인 어떤 목적을 발언하거나 행동한 점들이 재범 위험성이 굉장히 높고 반성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기도 네. 하고요. 특히 1심에서는 따로따로 재판을 받았던 스토킹 행위랑 지금 여러 가지 강간 살인, 미수 사건이 합쳐져서 이제 양형을 받다 보니까 1심보다 좀 높아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선고라고 얘기를 했는데 검사 쪽에서는 이제 살인을 구형을 한 거고 재판부에 따르면 지금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습니다. 앞서서 1심에서는 징역 40년을 선고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무기징역이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돼요? 사형을 구형을 했으나 이제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건데 요즘에는 이제 사형이 사실상 폐지됐다라고 예. 보기 때문에 사형을 실제 선고하는 일은 이제 연쇄살인범 같이 다수의 생명을 빼앗은 경우에 한해서 이제 좀 엄격하게 선고하는 추세입니다. 네. 무기징역형으로 1심보다 2심에서 양형이 높아졌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워낙에 1심에서도 이렇게 그 판결문에 적시가 돼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묻자 및 짓밟은 사건입니다. 단순 살인 사건이 아니고 이 피해자에 대한 보복적 목적으로 본인의 스토킹 행위로 신고했다라는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희생시켰던 사건이거든요. 네. 그리고 더 사회적으로 공분이 있었던 것은 이 전주안이 1심 선고, 이 재판과 수사 과정에서도 진정 어린 태도보다는 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이 피해자에 대해서 다시금 이제 이렇게 좀 강한 어떤 피해를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재판부가 좀 좋지 않게 본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은 징역 40년도 사실상 나이에 비춰보면 무기징역형이 과 유사한 양형이라고도 볼 여지가 있지만 전주안 사건은 우리
사회나 우리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에게 주는 상징성이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속적 괴롭힘과 스토킹을 신고를 했는데 법에서 보호해주지 못하고 결국 피해자가 죽음에 이르는 끔찍한 결과를 야기했던 사건이거든요. 네. 더구나 본인이 입사 동기였고 그 관계 속에서 충분히 범행을 멈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복적 계획을 했다라는 점에서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정도로 재질이 굉장히 좋지 않다. 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네. 특히 그 전에 앞서서 스토킹한 행위들이 있었거든요. 1심에서 이 스토킹 관련한 범죄로 9년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 40년형과 9년형을 병합해서 선고를 하다 보니까 1심보다 좀 양형이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말씀해주신 거를 정리를 해보면은 앞서서 이제 전주환은 스토킹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고 이번 항소심에서 이게 병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잘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보통은 이제 병합하지 않고 따로따로 선고하면 40년 9년을 더해서 이제 복역을 하면 되는데요. 네. 병합해서 이제 선고하는 과정에서 일부 형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 40년형 유기징역형을 선택할지 무기징역형을 선고할지는 항소심 판사의 재량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네. 유기징역형을 1심에서 선고한 것을 조금 더 높여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재범 위험성, 반성하지 않는 부분, 그리고 인면 경시 피해라는 점을 항소심은 굉장히 많이 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게 엄중한 처벌이 따랐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도 굉장히 엄중하게 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게 대법원까지 가게 될까요? 대법원으로 아마 피고인 측에서 당연히 상고할 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사실관계는 확정이 되어 있고 양형 범위와 관련해서 특별하게 어떤 파기환송이나 이런 사유가 없다고 한다면 항소심이 유지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우리가 일반 살인죄나 뭐 비난 동기 살인죄나 양형이 좀 높아지는 추세이기도 하지만 특히 보복범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찾아가서 보복범죄하는 것은 굉장히 재질이 좋지 않고 네. 그리고 위험성이 굉장히 큰 범죄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조금 더 양형을 높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1심에서 40년을 선고를 했고 이번에 보통 2심까지 가면은 뭐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좀 형량이 적어질 수도 있는데 이번 재판부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않았습니까? 변호사님이 보기에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적절했다 보십니까? 일단 항소심에서 양형이 이제 감형이 되기 위해서는 전주환 측의 적극적인 어떤 반성의 모습이나 예. 또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합의, 적절한 배상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정 변경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라든가 보복범죄에 대한 위험성, 경각심 이런 것들을 재판부가 높게 본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범행이 잔인했다. 그리고 막을 수 있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반성하지 않고 수사를 받는 와중에 피해자를 찾아가서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다는 점은 네. 용서받기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주환 항소심 선고 결과 내용을 조금 짚어봤고요.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엘리베이터 관련 사건 짚어보지 않았습니까? 이 두 사건 서울과 이제 경기도 의왕시에서 발생을 했는데 우선은 많이 닮아 있거든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우선은 일면식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건지 범행 동기는 나왔습니까? 보통 성범죄나 폭력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알던 사이에서 네. 뭐 우발적이든 계획적이든 이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이 사건의 공통점은 서로 뭐 이웃 주민의 사건도 있습니다. 의왕 같은 경우는 같은 동네에 산다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불특정 다수의 취약한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물색해서 그날 그 자리에 있던 여성에게 이제 공격적인 행동을 하고 네. 특히 의왕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성범죄 목적이 있었다, 성폭력을 하려고 했다라고 이제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범죄의 타겟이 됐던 사건이다. 네. 그 타겟이라는 것은 본인보다 힘이 약한 여성을 이제 물색했다라고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성범죄 목적으로 이제 여성을 타겟으로 삼았으니까 다른 사람이 없는 폐쇄된 공간인 엘리베이터 네. 그리고 아파트 복도 등지에서 이 사람들에게 너를 소리 지르면 어떻게 하겠다, 죽여버리겠다라는 협박을 통해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본인의 어떤 범행을 실현하려고 했던 사건이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재질이 좋지 않고요. 네. 다만 이제 노원구 사건 같은 경우는 도주했고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본인이 자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변호사 통해서 다시 이제 선임해서 와서 조사를 받겠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도 정황상으로는 성폭력 목적이었다라고 충분히 추정되는 상황이지만 네. 실제 성폭력 목적이 있었는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성범죄 고의가 있어야 강간미수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의왕 사건 같은 경우는 본인 입으로도 성범죄 목적이 있었고 충분히 그런 재반 정황 사정이 인정이 돼서 현재 강간치상죄가 적용되는 상황이고요. 네. 이 강간죄 같은 경우는 실행의 착수, 즉 폭행이나 협박이 개시되면 강간죄의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네. 두 사건 모두 여성들에게 폭력을 통해서 제압을 해서 성범죄를 했다는 정황이 지금 발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엘리베이터라고 이제 보면은 보통은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뭐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데 두 사건 모두 이제 엘리베이터 안에서 발생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왜 여기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고립되어 있고 폐쇄적인 공간이라는 점에 대한 특수성이 있습니다. 네. 언제든지 타인이 내리거나 탈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는 나와 피해자만 있기 때문에 그 짧은 순간에라도 충분히 피해자를 제압해서 내가 굴복시켜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네. 특히 안에 CCTV가 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그걸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살펴봐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 CCTV의 목적은 범행이 발생하고 나서 이 범인을 찾거나 증거를 찾는 목적이 훨씬 많습니다. 물론 범죄 예방 효과도 있지만 이렇게 계획적으로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려는 사람들의 범행 의지까지는 막지 못하거든요. 네. 일부는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 CCTV도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보면 방범 기능들이 있는데 실시간으로 이걸 통제하고 볼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 여성들이 혼자서 낯선 남성과 탔을 때 이 불안감과 두려움은 어떻게든 이겨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엘리베이터 좁은 공간이긴 하지만 구조 요청 버튼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손쉽게 손닿는데 여러 군데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목소리도 있고요. 네. 그 집 근처에서 결국 이런 범행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당하는 피해자 입장에서 굉장히 두렵습니다. 안전하게 귀가하는 내 집 앞에서 이런 범행에 노출됐다라는 점이 상당한 트라우마로 남을 수밖에 없는데 그만큼 지금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범행, 특히 폭력적인 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안전 대책이 좀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왕 아파트 사건의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강간치상죄가 적용이 됐거든요. 두 사건 모두 처벌 수위가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해요. 일단 강간죄 실행의 착수가 인정이 되면 성범죄이고 또 특별히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거나 범행에 어떤 피해가 경미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실형이 불가피한 사건입니다. 네. 특히 지금 의왕 사건 같은 경우는 갈비뼈가 골절되고 지금 피해자에게 다수의 피해를 입힌 사건이거든요. 우리가 부산 돌려치기 사건에도 처음에는 성범죄로 다루지 못하다가 나중에 이제 강간 살인 미수로 이제 적용이 되면서 20년형이 네. 나왔습니다. 그만큼 성범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불특정 다수 선량한 피해자를 물색해서 범행의 피해를 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양형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전자발찌라고 하죠. 재범 위험성을 평가해서 이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의왕 사건 같은 경우는 이 피의자, 그러니까 가해자가 고등학교 시절에도 이미 강간 미수죄로 보호 처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네. 그만큼 위험성이 있는 인물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서 앞으로 이제 구속되어 있고 구속되고 나서 이제 형사 재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네. 실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서도 잠깐 짚어주셨는데 우선 항소심 판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대법원의 판결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세요? 징역 20년형이 선고가 됐고 특히 피해자하고 합의한다거나 피해자의 어떤 피해 회복에 적극적인 조치가 항소심 과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신상 정보를 공개해야 되고 그리고 출소 이후에 본인에 대한 보복적 범죄를 야기할 것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기 때문에 양형 요소 중에 유리한 요소보다는 가중된 요소가 더 많은 상황이어서 대법원에서 양형이 특별히 바뀔 요소들은 지금 찾긴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사건 1심보다 훨씬 많은 2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이런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폭력행위라고 성범죄 목적으로
어떤 사람의 인권을 짓밟는 것은 굉장히 중형에 처해진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앞으로 유사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데 네. 참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엘리베이터뿐만 아니라 이제는 집 안도 안전하지 않은 것 같은데 여성 혼자 사는 원룸을 들여다본 30대 남성 재판에 넘겨졌고 이와 관련해서 처벌이 나왔거든요. 근데 처벌 수위가 너무 낮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이 사건은 이제 대전에서 원룸 밀집 지역인데요. 이제 혼자 사는 여성들이 사는 곳만 골라서 이제 몰래 훔쳐본 죄로 기소가 됐고 네. 제명은 주거 침입죄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어떤 강간이나 성범죄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남의 집에 평온을 저해했다는 혐의이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 집행유예가 나온 상황인데요. 네. 주거 침입죄의 양형으로는 집행유예가 그렇게 낮은 양형은 아닙니다. 다만 이 가해자 같은 경우는 이게 초범이 아니라 이미 한 달 전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러서 이미 이 부분과 관련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재범을 했다는 점이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면이 있고요. 지금 사회봉사 명령도 나와 있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치 항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우리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 뭐 남성도 사실은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노인도 아동도 다 사회적 약자들은 마음을 먹은 범죄자들한테 피해를 입을 가능성들이 있는데 특히 혼자 사는 여자만 골라서 하는 범행들이 좀 늘고 있어서 특히 이제 혼자 사는 걸 관찰하고 물색하고 계획해서 접근하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네. 스스로도 주의해야겠지만 특히 원룸 밀집 지역, 특히 대학가 이런 어린 20, 30대들이 모여 사는 데는 특별한 어떤 보완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주한 항소심 결과와 더불어서 각종 사건들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